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7일 자유시장연구원의 북콘서트 화폐 미래에 대해서 1, 2부를 발제하는 신백훈입니다. 신백훈 정익학당 밝을정 도울릭, 밝은 도움을 주겠다는 교육을 하겠다는 뜻의 사이버 서당입니다. 신백훈입니다. 오정근 북콘서트 화폐의 미래, 디지털 혁신이 어떻게 돈과 금융을 바꾸고 있는가. 예, 제가 그동안 이 암호화폐, 암호자사, 가상자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걸 보자마자 제가 발제 신청을 했는데 오정근 원장님께서 자르지 아니하고 발제 기회를 주셔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책 소개를 보면은 해체되는 화폐와 흔들리는 화폐 권력, 누가 새로운 돈을 통제할 것인가. 브루킹스 연구소 소속의 국제금융 전문가의 저자가 국제금융 전문가의 화제작이다. 모바일 뱅킹이 당연 현금이 종말을 구하는 시대, 글로벌 기업이 암호화폐 경쟁에 뛰어드는 시대,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시대, 이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 책이다.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저자는 S 프라사드. 예. 이 저자가 쓴 책 화폐의 미래는 추상적으로 변해가는 돈의 개념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책이다. 평을 받으면서 출간 직후에 각국 금융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은 책이다. 예,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책 속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발제 자료에 수록을 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신백훈 발제자는 자료는 아주 상세하게, 보통 프리젠테이션 기법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보통 간단하게 하고 설명은 상세하게 하는데 그건 2시간 강좌용이고, 이거는 북콘서트이기 때문에 자료는 상세하게, 발표는 시간 제한 30분 이내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탈중앙에 단편화는 양날의 검, 분산 원장 기술. 그런데 탈중앙에 된 시스템이라도 어려운 시기에 신뢰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중앙은행이라든가 정부기관의 직접적인 뒷받침이 없다면은 신뢰는 증발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여하에 어떻게 조화를 맞추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출판사 리뷰에 보시면은 현금의 종말 이후에 암호화폐의 부상, 미래의 화폐, CBDC까지 국제금융 전문가의 화제작. 예, 이거를 자료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주 시간 절약하면서 읽을 수 있게 신백훈 발제자가 아주 핵심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책 한 권 다 본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나도록 해드렸으니까 꼭 보시기 바라고, 출판사 리뷰도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주 우리가 상식을 넓히는데 엄청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출판사 리뷰 6번째 마지막 부분. 하지만 혁신은 이미 시작되었고 앞선 나라들의 시도가 과연 어떤 결과를 맺느냐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의 미래도 바뀔 것이다. 현금 없는 사회에 닥쳐올 위험과 기회를 어떻게 다룰지 그 실마리가 이 책에 담겨져 있다. 목차는 1부, 2부, 3부, 4부 총 1장서부터 10장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1부와 2부는 신백훈이가 발제를 하고 3부, 4부는 아주 우리 경영학회 회장이시는 양희동 회장님께서 멋진 발제를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신백훈 발제자는 북콘서트에서 발제 자료를 항상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챗 GPT, 빙, 바드를 활용하는데 주로 바드가 제 또 취향에 맞아서 바드에게 일단은 이 책을 장별로 요약을 먼저 해보라고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예습을 먼저 하면서 과연 바드가 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면서 보면은 책을
핵심을 잡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발제 자료는 테두리 색을 감안하시라고. 테두리 색깔이 검정색이다. 그러면은 신백훈이가 바드에게 질문을 해서 바드가 얘기한 거를 테두리 검정색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 신백훈이가 도서를 쭉 정독을 하면서 핵심 요약된 것만은 빨간색으로 하고, 이렇게 또 보다가 또 새로운 내용이라든가 발제자가 직접 작성한 거라든가 생각은 청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바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화폐의 미래 도서 저자 에스와르 프라사드에서 목차의 일부 뭐에 대해서 500자 범위 내로 간략하게 발제 자료를 요약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지금 해보고 있는데, 먼저 일부의 일정 미래를 향한 경제에 대해서 봐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까 옛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두리뭉실하게, 두리뭉실이란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두리뭉실하게 틀린 말은 아닌데 좀 구체적으로 모자란 얘기죠. 그러나 예습하기에는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백훈이가 도서를 정독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니까 항상 매 장마다 영어의 아주 명언이 있습니다. 명언을 이렇게 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은 발견해야 할 특정한 어떤 것이 있을 때 쓴다. 작가는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만은 안다. 사냥은 거기에서 시작된다. 글쓰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멋진 말이네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일정을 시작하면서 책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스웨덴 중앙은행, 스웨덴이 왜 여기서 나왔을까? 스웨덴은요, 지금 현금 사용이 엄청 감소된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스웨덴 릭스방크는 2030년 얼마 안 남았죠. 마지막 지폐가 스웨덴 중앙은행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그런 겁니다. 또 중국 가서 보니까 저자가 갔는데 현금을 꺼내니까 중국 친구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지폐를 세기도 전에 휴대전화를 내밀어서 쉽게 결제를 하는 선수를 쳤다. 그렇죠? 자, 스웨덴하고 중국의 공통점이 뭐냐? 중국은 우연히도 1000년도 더 전에 최초의 지폐가 만들어졌던 나라입니다. 또 최초의 은행권이 발행한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주의 대칭성이다. 대칭성이란 우주의 여러 요소들이 대칭적인 형태 띠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 스웨덴의 크로니하고 중국의 이엔하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 1장에서 일절 금융이 파괴적 혁신. 부자 나라뿐만 아니라 가난한 나라 인도, 케냐 등에서도 결제 방식에 엄청난 변화가 가져오고 있다. 핀테크는 파이낸셜 테크놀로지에서 앞 글자만 이렇게 했던 것이죠. 앞에 혁신이 붕괴로 끝났을 때에 우리가 2000년대 초에 리먼 브라더스 큰 대은행들이 파산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때에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럴 적에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 개발자로 인물인데 아직까지 확실한 정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대요. 참 이렇게 대단한 걸 하면서 안 밝혀진 것까지 저는 이것 때문에 좀 신뢰성이 왔다 갔다 해요. 75년생 일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다음 혁신이 붕괴로 끝났을 때 이때의 다음 단계의 그럼 혁신은 뭔가? 다음 단계의 혁신은 과연 뭔가? 금융계는 파괴적 변화의 여명기 새벽에 들어와 있다. 새로운 금융기술이 변화를 일으키고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이게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의 출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가오는 변화들이란 것이 뭐냐? 최근에 그 핀테크,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것 다 포함인데요. 금융 시스템 거래와 결제가 더 빠르고 더 쉽고 개선하고 또 낮은 거래 비용의 도래를 알린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참가자입니다. 참가자. 페이스북. 이건 또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 페이스북이라는 리브라라는 암호화폐 발행 계획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되고 있다. 이 변화들을 상징하는
내용으로서 1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절은 변화의 기로에 선 중앙은행. 중앙은행은 보통 발권은행이기도 하시죠. 그리고 오정근 원장님도 한국은행에 근무를 했다고 했죠.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중앙은행 화폐의 영향력 신뢰성은 발행하는 기관의 영향력과 신뢰성을 넘어설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때문에 기로에 서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하면 되겠습니다. 그 중앙은행은 어떻게 변화에 적응할 것인가? 전 세계 중앙은행은 앞으로 몇 년간 새로운 금융 기술의 저항할 건지, 아니면은 민간 부분들이 이렇게 하는 암호화폐 등 혁신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 기술의 작은 효율성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결제 시스템, 결제 서비스, 이게 지금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중앙은행 규제당국의 핵심 과제로서 어떻게 균형을 찾게 할 것인가. 근데 흥미로운 점은 캐나다, 이스라엘, 스웨덴 같은 몇몇 선진국과 중국, 우리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버전 개발과 탐색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주요 통합발행국 일본, 유럽, 미국은 중립적인 입장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직은 자기네들이 돈의 파워가 세니까, 머니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앙은행들도 일부가 변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G3, 미국, 일본, 유럽 중앙은행 한 곳에서 CBDC를 발행하게 된다면 그것이 국내용으로 의도된 것이라 할지라도 상황을 뒤바뀌는 게임 체인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절은 개발도상국이 도약인데, 이게 즉 경제 신개발 신흥경제국 저소득 개발도상국, 이게 전부 합치면은 글로벌 세계 GDP의 절반에 가깝고, 이들 국가 인구는 65억 명으로 인구의 5분의 4다. 그래서 무슨 얘기야?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이제 무시하지 못한다. 핀테크 혁명은 신흥경제국과 기타 개발도상국의 새롭고 효율적인 은행 업무, 금융거래 방식을 빠르게 도입해서 부유한 경제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다음 신뢰의 문제. 핀테크 디지털 통화의 장기적인 역량을 이해하려면 금융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인 신뢰라는 렌즈를 통해서 봐야 되고,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 또 이런 금융회사가 있고, 또 아주 작은 지방은행 페이퍼간 시스템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즉 이들은 서로 알지 못해서 상대방을 신뢰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거래를 중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금 거래는 사실상 당사자가 신뢰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 거래 양당선 통화를 발행하는 정부나 중앙은행을 신뢰한다.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변화들은 빈곤한 가구들도 금융 시스템을 쉽게 이용하고 상품 서비스를 접할 수 있게 하면서 금융의 민주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핀테크 CBDC는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은 이렇게 지금 현재 당장의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가는 중에 이렇게 소용돌이도 치고 물도 날이 가려면 바위에 부딪히고 하듯이 그런 것이 많이 있다. 그렇다면은 이런 기술 발전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근본적인 혁신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이 전면적인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석하고, 그리고 이런 격동 속에서 위험과 포상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면서 공부하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오정근 북콘서트의 회원들도 많이 와서 공부들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2장입니다. 2장. 총 5장 중에 2장. 화폐와 금융. 이건 바드가 이렇게 아주 야물딱지게 조곤조곤 이렇게 아주 제목까지 붙이면서 이렇게 잘 해줬습니다. 자, 2장에서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간이 되는 원칙을 철저히 이해한다면 화폐는 아마도 인간이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력,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도 않은 화폐지만은 삶의 부담, 만족, 기회를 공정하게 분배해서 각 개인이 자신의 가치에 합당한 몫을 누리게 할 수도, 정의의 모든 원칙을 훼손할 정도로 편파적으로 분배해서 사회적 노예제를 영구히 지속할 수도 있는 양날의 칼같이 힘을 가진다 이 말이죠. 알렉스 데 델마로 고대 국가 화폐 역사에서 멋진 말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절은 뭐냐? 화폐의 기능과 형태. 화폐는 가치척도, 교환수단, 가치저장, 세 가지 기능이 있죠. 또 거래 촉진하고 시장경제의
필수. 시장기는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럼 명목화폐라고 있어. 명목화폐는 뭐냐? 명목화폐라 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즉 종이돈 동전, 현금인데 이거 말고도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즉 외부 화폐. 아웃사이드 머니는 발권 기관의 화폐, 즉 우리가 같은 한국은행 돈, 한국은행권, 명목 화폐, 피아트 머니, 법정 화폐라고 합니다. 내부 화폐 인사이드 머니는 민간 상업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 또 예금 계좌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차대변으로 그 돈이 창출이 되는 것이죠. 이게 또 대출금을 갚아버리면 소멸이 되는 거고, 그 내부 화폐.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저도 금융기관에 다니기 때문에 그때 아주 귀가 따갑게 M1 관리, M2 관리, 여신 한도 관리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계속 보고도 하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협의 통화는 M1, 더 광범위한 통화량 M2 총통화, 예,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화폐의 분포를 보면은 이 책의 그림 보면은 미국, 유럽, 그다음 중국, 일본, 나머지는 이제 이거 한국은 1%, 미국 24%. 그다음 M2 총통화 분포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2장 화폐와 금융의 기초, 화폐 형태의 변화. 우리가 M1, M2 또 M0 비율인데 이제는 M0 비율이 이제는 막 떨어지고 있다. 즉 종이돈, 쇠돈, 동전이 없어요. 이제 1%다. 주요 경제적 통화량에서 M0의 중요성과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다. 첫째는 화폐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경제활동 및 통화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더 넓은 개념을 포함 확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기술 발전이 화폐 창출과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고려할 때다. 이런 발전이 내부 화폐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에 미칠 영향이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점,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2절의 금융 시스템의 핵심 기능. 금융의 은행이라는 게 뭐죠? 저축을 생산적인 투자로 전환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거고, 변동성과 위험을 관리한다. 저축이라는 것은 소득이 높으면 저축, 소득이 떨어지면 또 빼내서 쓰죠. 또 우리가 개발할 적에는 또 강제저축 월급에서 몇 퍼센트 떼고, 그래야 이제 그것이 산업자본화가 되는 거니까. 다각화를 통해서 위험을 수용한다. 거시적 차원의 위험을 방지한다. 그 다음 3절 주요 금융기관과 시장, 즉 은행은 뭐 상식적입니다. 저축한 거를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주는 핵심적 역할. 즉 은행은 저축상품, 신용상품 모두 내놓는다. 은행은 예금과 대출 두 가지 기능을 통해서 달성하기 때문에 즉 다른 금융기관별에서 효과적인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또 이거 말고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있죠. 기업은 주식 판매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또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금융혁신에 따른 위험과 보상, 위험을 관리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금융파생상품이 이제 많이 나왔죠. 미국 선진국. 그래도 그것 때문에 또 리먼 브러더스 또 사태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다음 투자은행은 또 뭐냐? 안정적 상업은행보다는 저 은행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이제 은행에서는 지금 투자 부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다음 4절 도매, 소매, 국경 간 결제 시스템 세 가지로 있는데 소매 결제, 도매 결제, 국경 간 결제. 소매 결제는 전 세계 국내 결제는 현금, 지불카드, 신용카드 쭉 처리해왔는데 이제는 다른 형태의 디지털 결제가 빠른 속도로 표준이 되고 있다. 도매 결제는 은행과 은행 간 도매 결제만큼 중요한 건데 이거는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도 연준 이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5,500개가 넘는 은행이 참여하는데 미국이 패드와이어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이다. 국경 간 결제는 국경 간 결제가 복잡한 것은 여러 통화가 관련되기 또 하지만 그것 때문만이 아니고 여러 기관에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수수료도 많고 또 요건마다 국제마다 규제 당국이 엄중 단속하는 문제가 있어서 더 까다로워졌다. 그래서 이 때문에 거래 실행이 더 복잡해지고 완료되는데 며칠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여러 기관이 참여로 인해 결제 상태를 추적하기도 어려워지면서 불확실성이 하나 더 더해졌다. 자, 사전의 규제를 벗어난 지하금융, 혁신가를 위한 초기 투입 자본. 자, 우리 벤처 캐피탈이죠. 사업 경험도 담보도 없지만은 혁명적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 또 대학도 중퇴자다.
일대기 이 은행가들은 이 사람 쫓아냅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죠. 하지만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이 사람의 기회를 줄지도 모른다. 실패 가능성도 알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한 10사람 지원했는데 몇 개만 성공해도 완전히 뭐 될 수 있으니까, 대박이 날 수가 있으니까. 다음 지하금융의 쓸모. 지하금융도 이렇게 그 공식 은행이 못하는 부분을 메꿔준다. 공백을. 중국도 그렇습니다. 중국도 전부 기업적으로 돌렸기 때문에 김민강 기업, 영세 기업가들은 이렇게 지하금융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것도 현실이다. 다음 5절은 금융을 포용한다. 금융 접근성하는 금융 포용은 개인이 화폐와 금융 기초은행 계좌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과문이 되는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느냐로 주로 가늠한다. 이 개념이 더 넓은 해석은 개인과 기업이 은행 계좌, 기타 채널을 통해서 필요한 금융 상품,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다. 포용의 격차. 즉 세계은행은 전 세계를 대상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금융기관 혹은 모바일머니 저금없이 계좌가 있는지를 기본 척도로 사용하는데 사하라 이남, 남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 성인의 5분의 1이 모바일머니를 쓰고 있다. 선진 경제국 개발도 모두 어떤 가게가 은행 계좌 없이 지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돈이 부족해서 계좌 개설도 어렵지만은 둘째는 비용과 거리 탓에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 3장 핀테크는 세상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 것인가. 자, 이것도 한번 읽겠습니다. 대부분의 은행가는 대리석 궁전에서 산다. 그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예금을 부추기고 인출을 막기 때문 그들이 철저히 지키는 규칙이 있다.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전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는 규칙 말이다. 이 규칙 지키지 않은 은행은 비탄에 빠지고 한다. 예, 은행을 아주 조롱하는 겁니다. 날 좋은 날 우산 빌려줬다가 비 오는 날 우산 빼앗는다는 데가 이제 은행이라는 얘기죠. 네. 새로운 금융기술을 총칭하는 신조 핀테크는 혁신적 개념처럼 보이지만 고대로부터 이어온 개념을 새롭게 표현한 것일 뿐일 수도 있다. 종이의 발명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종이돈이 나오는 중요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핀테크는 또 종이 발명과 같은 하나의 상징적이 될 수도 있다. 핀테크는 진화인가 혼란인가. 예. 기술 발전이 항상 공정은 안 된다.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GPS 제조업체 사라지고 일회용 카메라 사라지고 다 그랬잖아요. 계산기 일반용 비디오 카메라도 필요 없다. 그런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이 나오면은 다 없어진다 이 말이죠. 자동차가 나오면은 마부가 없어지고 그러듯이요. 새로운 금융기술과 이런 기술 기반으로 설립된 새로운 기업들은 여러 금융 기능 실력을 개선 새로운 기술에 큰 영향 하는데 이거는 뭐냐? 결제 시스템입니다. 결제 시스템. 이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핀테크가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도상국가 모바일 머니. 예. 즉 가난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나 보조를 맞추거나 심지어 앞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이 모바일머니. 엠페사 2007년 케나 이동통신사 사파리콤 엠페사. 예, M은 모바일의 M, 페사는 결제 돈이란 뜻으로 페사. 그래서 엠페사. 예, 모바일 돈. 이게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결제가 된다는 겁니다. 엠페사. 모바일 머니의 핵심은 저소득 국가의 모바일 머니가 유용한 통로라는 것이 입증이 된 거고 개인이 휴대장치를 통해서 은행 업무를 보고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결제가 신원 확인이 형태가 된 것이고 모바일 머니는 개인이 정부의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게 도와줄 뿐 아니라 정부가 부패에 노출되지 않고 사회보장비를 가정으로 쉽게 정확하게 이체될 채널도 제공하고 있다. 자, 이게 엠페사 책에 나와 있는 엠페사의 사진입니다. 사진. 케냐 나이로비 엠페사 키오스크. 자, 3장에서 3절 새로운 금융중개 챌린저 은행 챌린저 알려진 최소 잔액 수수료도 없는 계좌를 제공하고 이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영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지점을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P2P 대출 채권자와 차입자를 직접 연결해 주는 것. 지금 180억 불 실적을 미국에 론칭한 프로스퍼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유명 사례는 미국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인 플랫폼 킥스타터다 하는 겁니다.
다음 4절 신흥경제국에서의 대출 혁신 개미가 앞장을 서다. 예, 알리바바 알리페이 나온 결제 시스템. 중국 내 모바일 상거래가 빠르게 확정되는 거. 알리바바의 지배력이 커지면서 알리페이가 보이는 현금도 크게 증가했고 이 회사는 위에바오는 남는 보물이하다는 뜻 서비스를 했는데 근데 이들이 힘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중국에서는 좀 날개를 잘라내고자 하는 정부의 욕구도 아직 여전해 보인다. 이렇게 책에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신흥경제국의 다른 대출 플랫폼에 대해 엔투그룹만 있는 게 아니고 평안보험이라고 하는 보험그룹 루팍스 온라인 금융 마켓플레이스를 열었는데 랜딩글럽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P2P 대출 플랫폼을 만들었다. 다음 5절 핀테크 대출의 빛과 그림자. 핀테크 기업은 그래서 이거는 쭉 한번 5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인수어테크와 보험 혁신. 보험도 여러 가지 지금 전통적인 보험사들이 꺼리는 거를 이렇게 인수어테크 핀테크에서는 주문형 보험도 하고 소액보험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7절 핀테크 결제. 국내 소매결제, 중국 소매결제의 핵심은 알리파이. 즉 휴대전화, 고객은 휴대전화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판매자에게는 QR 리더기만 있으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혁신이다. 그리고 인도에서도 인디아 모듈식으로 인디아 스택이라고 알려진 공공 디지털 인프라는 아주 다양한 부분의 민간의 기술 혁신을 연결할 수가 있었다. 기업 대상 디지털 결제 서비스. 미국의 경우 스트라이프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되었는데 고객이 온라인을 간소하고 사기 방지 과금 같은 전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8절 국제 결제와 송금. 리플이 파도를 넣는다. 리플이라는 것은 잔잔한 물기라는 뜻인데 이게 전 세계 결처 아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결제를 하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 아주 경로를 효율적으로 빨리 찾아서 빨리 처리가 되고 그다음 송금 서비스 경쟁. 세계은행은 중소득 국가의 전세계 평균 송금 비용이 7%로 추산이 되고 있답니다. 상당히 수수료가 많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송금과 관련해서 국경 간 송금 분야의 발전에 큰 기회가 있음이 분명하다. 예. 학비 송금이 시작된 서비스 가오. 중국 유학생인데 이렇게 돈 주고받고는 것이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거 새로 만들었어요. 이지 트랜스퍼. 그래서 전 세계 30여 개국의 학생들이 학비, 주거비, 기타 비용 지불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니즈, 필요가 있으면 이제 새로운 발명품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9절 스마트 자산 관리. 이제는 인간 상담사가 제공하던 투자 자문을 이제 로봇이 다 한다는 거죠. 로봇.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정형화되는 것이고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비용 낮추고 민첩한 경쟁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에 도달하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인데 이거는 입력된 내용이라든가 그래서 여기 플랫폼 러빈후드는 주식, 뮤추얼펀드 특정 파생 상품 거래에 수수료를 제로, 주식을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일반 회사도 투자가 가능하다.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0절은 핀테크가 은행에 미치는 영향, 몸집이 커지는 영향. 미국을 비롯해서 미국의 지금 그 브라더스 파산 이후로 지금 많이 이제 흡수됐죠. 전부 대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너져서는 안 되는 알뜰조대로 무너지기에는 너무 큰 은행이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걱정이 되고 심화가 되고 있다. 또 은행이 마주한 도전. 빌 게이츠가 입니다. 은행업은 필요하지만 은행은 필요하지 않다. 예. 공감이 되는 얘기입니다. 투자은행도 위협받을까? 예. 투자은행도 자동화 할 수 없는 투상 기능에 제공한다고도 하지만은 이렇게 제공 기능 중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결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일부 은행이 태도 변화, 핵심 비즈니스 모델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전혀 다른 차원에서 경쟁에 뛰어들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다. 11절 혁신이 혜택과 위험. 반짝인다고 모두 금은 아니다. 반짝인다고. 핀테크가 좋은 점도 있지만은 이게 다 모든 걸 해결되지 않는다. 이들은 금융시스템 스트레스를 더할 수도 있다.
또 프라이버시를 내주다. 특성상 뭐 익명성이다 하지만은 대중에게 모두 거래 내역도 볼 수 있게 공개되기도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사장입니다. 사장도 저 명언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 순간 모든 것이 있었다. 리더 파워스. 예. 완벽한 등장이란 무슨 비트코인이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사장은 혁명을 일으키고는 주춤하는 비트코인이죠. 발표한 타이밍이 그렇게 좋을 수가. 그때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고 6주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때 나왔다는 겁니다. 정부나 은행이 의지하지 않고 거래를 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익명의 고용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가진 매력은 당시의 시대 정신에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다. 이게 적중했다는 것이죠. 이게 유교 철학에서는 이게 중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할 것 같습니다만은. 네. 점점 더 많은 경제자가 비트코인을 바짝 뒤쫓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지배적인 암호화폐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자, 비트코인의 요소, 비트코인의 암호화, 공개 키와 개인 키, 데이터의 무결성, 분산 원장 기술, 이런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설명은 다 못하겠습니다. 꼭 자료를 읽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3절은 거래의 유용성과 불변성 검증, 탈중앙화된 신뢰 메커니즘, 작업증명을 통한 합의의 달성. 비트코인은 작업증명, 프루프 오브 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거를 채굴입니다. 채굴. 예. 비트코인 채굴과 보상, 이 부분이 비트코인 창시자의 천재성이 드높인다. 특히 거래를 검증해서 분배하는데 이렇게 그냥 채굴되게 해주는 그런 것이 이렇게 아주 천재성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보상 반감기, 비트코인 2,100명이 넘지 않도록 총 공급량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 정보의 저장과 공유해 보니까 이 책에서 또 제가 배운 겁니다만은 2021년 현재 비트코인은 노드 컴퓨터가 연결된 컴퓨터 9,000개가 넘었다. 참여한 컴퓨터가. 다음 비트코인의 약점, 불안정한 가치, 완전히 널뛰기죠. 형편없는 교환수단, 해킹 및 이중 지불에 대한 취약성, 온전한 익명성이라는 허상, 환경의 해례. 이렇게 비트코인이 한데 전기료가 전 세계 전력 속의 0.4%, 이 프로 어마무시한 겁니다.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비싼가? 비트코인이 어두우면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비트코인을 잘못된 주소를 송금하면은요, 그거 상환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개인키 분실하면은 그건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약점이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유산, 비트코인의 천재성, 비트코인이 거래 쉽게 할 수 있는 결제 기술, 비트코인에 대해 헌신적으로 맹종하는 것에서부터 회의적인까지 왔다 갔다. 또 시가총액을 보니까 암호화폐에 2등 이하서부터 전부 합친 것보다 비트코인이 더 많아요. 그렇게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았다. 다음 5장은 암호화폐 경제의 부상인데, 비트코인의 대안들로서 그러면 작업증명을 지분증명으로 하자. 지분증명. 또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자. 익명성을 회복하자. 스마트 계약을 하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2절 코인을 공개. 우리가 주식을 공개하듯이 코인도 공개하자 해서 ICO인데 IPO는 틀린 거죠. IPO는 회사의 미래에 주식 공개하는 거고, ICO는 특정 암호화폐 미래에 돈을 거는 것. 약속 뒤에 가려진 위험. 타다투, 시작은 타다투는 유아 어린이에게 주는 잘 가라는 의미의 스타트업인데, 5억 달러를 조달해서 했는데 4위까지 했는데 조달만 하고서는 미련 없이 돌아갔어요. 다른 자금 조달 기구들 이런데도 또 많이 나타나고 있다. IOC 다양한 것이 나와 있다. 그리고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 ICO입니다. 또 암호화폐를 향한 페이스북의 야망, 페이스북이 리브라 하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페이스북이 말이지 전 세계 회원들 통해 가지고 하면 준비금도 없고 말이요, 완전히 이게 좌지우지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이제는 조금 해서 변경해서 이름도 DM으로 바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커버크는 어떻든 간에 못 사는 나라들 이렇게 우리가 이타주의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DM은 이런 식으로 저커버크는 명분론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 암호화폐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조작이 대상이 되어 쉬운 암호화폐들, 규제 당국의 다양한 접근법, 이렇게 해서 상당히
국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고, 미국은 규제 거미줄을 짜는다. 패치워크. 예, 이렇게 패치워크는 뭐냐? 크고 작은 헌금을 모아서 미국이 연방 제도로 하는 게 아니고 주별로 분야별로 법별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패치워크식 규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복잡성, 파생부 거래 주 차원의 주별로 하고 있다. 규제는 점검과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아직은 과도기라는 것이 이 내용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면은 탈중앙에 대한 금융인데 플랫이론, 이게 또 플랫이론이요, 엄청나게 이게 깜짝할 사이에 대출도 되고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게 채무 불이행이 또 그것도 이게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으면은 1년의 거래가 전체가 무효가 된다. 제가 이거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이거 더 공부를 해봐야 돼요. 책을 보고 하는데 이것이 이 부분이 이가 다 1년이 거래 전체가 무효가 된다? 이것도 이상했습니다. 레고처럼 결합 가능한 금융이다. 즉 디파이의 큰 매력은 이게 오픈소스 공짜 기술로 가지고 레고 조립하듯이 상품을 만들어낸다. 탈중앙해 약점. 그 다음 돈벌이 밈, 암호화폐 돈벌이 밈, 인기가 있는 인터넷 밈 도지를 기반으로 도지코인 암호화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대중의 암호화폐라고 부르면서 900억 달러 넘어섰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 다음부터 6장, 7장, 8장, 9장, 10장은 일단 바드를 통해서 했고 내가 나중에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제가 이 화폐의 미래 책을 보면서 제가 감상은 공부할수록 내가 참 멍청하고 모르는 것이 무지하구나. 제가 만든 분야가 이 분야였습니다. 완전 롤러스케이트 타듯이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분야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계 일반 상식이 우리 앞에 오는 것을 분명하게 느낀다. 공자께서 얘기했습니다. 야, 자루야, 내가 한 수 가르쳐 주마. 지지위, 부지, 시지하라. 아는 것을 안다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다. 야, 공자님 말씀, 존경과 숭배하는 공자님 말씀을 뜻으로 말씀드리면서 1, 2부 발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